사실 저는 오늘 제 발표 시간이 50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셀럽을 준비를 했는데 요약적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지대학교에 있습니다. 상지대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네.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상지대를 간 것이 올해 딱 10년이 됐는데 강원 지역을 가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학위도 사실 노인 자살로 학위를 받았고, 저는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지만 보통 때는 이제 바지 작업복을 입고 수업이 없을 때는 자살 현장이나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실제로 시도자와 유가족을 만나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주제지만 제가 뒤에 사례를 넣어서 현재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아까 현명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울이나 개인의 마음의 문제로 들여다봤던 자살을 이제는 조금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고민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강원도에 갔을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원도였어요. 그래서 강원도랑 충남이랑 매년 1, 2위를 막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 인구는 150만이 안 돼요.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각 시군구마다 한 명씩만 자살 사망자가 늘어나도 자살률이 그냥 쫙 올라갑니다. 그런 거는 또다시 말하면 각 시군구에서 자살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한 분만 살리면 자살률이 또 쫙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인의 자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한 20년 연구하면 뭔가 좀 잡히지 않을까? 알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로 제가 자살 연구를 22년째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고민하는 게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민되는 게 지금 80세 이상이신 어린이들의 세대와 지금 7, 8세에서 또 80세 사이에 있는 어르신들의 세대와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가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자녀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한 55세에서 또 한 65세 되는 노인들의 세대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마 정부도 노인복지 정책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거고 자살도 저는 자살 예방 전략도 세대마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계로 지금 50분이니까 3시 20분까지 제가 사실 시간 잘 못 지켜요. 그렇지만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 건 제가 좀 쉽게 풀고 해서 조금 공감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라기보다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제목은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 자살 위기. 좀 거창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20여 년 동안 만났던 어르신들 전체를 좀 분석한 내용을 하려다가 저도 아까 현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참 여의치 않았습니다. 90 다 되신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연령대가 그런가 봐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너무 작년에 아버님이 암으로도 수술하셨고 지금 저희 어머님도 많이 편찮으신데 어머님한테는 통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입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와 똑같은 질병의 수순을 밟으면서 저도 요즘 통증 갖고 고민을 하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노인 자살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령화 과정에서의 이제 자살 위기가 뭐냐 봤더니 뭐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적 빈곤 문제도 있는데 건강 문제와 빈곤 문제가 왜 그게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냐, 그 안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인식을 하지 못했던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는 배제가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몸에만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오늘 사회적 통증이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통증이라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노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지금의 어른 세대는 자아라는 게 없이 사셨어요. 내 자녀의 미래가 곧 나의 희망이고, 내 남편의 성공이 곧 나의 희망이고, 내가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곧 나의 책무고, 그래서 사실 지금 78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께는 자아라는 개념이 없이 나는 그냥 희생하는 사람,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녀들이 현명일 교수님의 동생처럼 나를 옆에서 보듬어주고 이렇게 감싸주지 않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갈 데도 없고 마음을 둘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무너지는 것뿐 아니라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내가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는 이 과정에는 지금까지는 가족이 문제야, 개인이 문제야 라고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사회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졸리시는 분들은 그냥 눈 감고 주무셔도 돼요. 지금 몇 분 졸리시는 거 이렇게 하면 안 주무세요. 이제 제가 요런 약간 딱딱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제가 오늘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자살률이 증가했던 게 무슨 의미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노인 세대 지금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베이비 부머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노인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과 관련해서 치료하고 상담하는 것 위주로 들어갔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자, 아까 이제 현명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셨던 노인 자살률이에요. 아까 이제 현명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70세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여기서는 각 연령대별로 이제 하나하나가 있는데, 자, 보면은, 91년도부터 지금 한 20여 년 넘게 이제 자료들을 쭉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97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죠. IMF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위기, 국가 차원에서 경제 위기였지만 사실 그 전에 뭔가 사장님, 그 다음에 안정된 직장에 다녔던 과장, 부장님들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실직자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7년도는 우리나라 굉장히 위기였지만 일반적으로 위기였을 때 자살률이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보통 위기가 국가 위기가 발생하고 2년에서 3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자살률이 막 올라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위기일 땐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중장년층 자살보다는 이 중장년층들이 직장에서 실업자가 되고 무너지면서 약간의 청소년 자살률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방임되는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저 때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로 부모님께 죄송하니까 입원시켜놓고 사라지는 가족들이 되게 많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때는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늘어났다가 요건 이제 노인 자살률만 본 건데, 그 다음에 모두가 2, 3년이면 좋아지겠지, 3, 4년이면 좋아지겠지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막상 2, 3년, 3, 4년이 지나도 뭔가 사회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삶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은 여전히 부도 그 상태에서 신용불량자가 됐고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 2001년, 2002년부터 노인 자살률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노인 자살률에 온갖 정점을 다 찍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11년도는 자살 예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자살 수단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은 농약이었어요. 그라목손이라고 하는 농약이었는데 2011년도에 자살 예방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과 많은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서 그라목손이라고 하는 농약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자살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만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떨어졌는지는 저희도 몰라요. 정확하게 설명은 할 수 없으나 분명한 건 2009년, 10년, 11년에 우리나라가 OECD 1위뿐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노인 자살률이나 국가 자살률이 올라가면서 사회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노인 자살률이 지금 현격하게 낮아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낮아지면 다행인데 또 올라갈 거예요. 노인 자살률은.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결국은 이게 절대 저 높은 점수를 이렇게 탁 이었을 때 어쨌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면 우리는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살률이 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살 사망자 수가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죠. 아까 리투아니아에서 3명 자살한 거 갖고 국가가 깜짝 놀랐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봐왔더니 지금 91년부터 2017년까지 약 한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노인 자살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약 8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 84,000명이 사망했다면 아이고 인구 뭐 5천만이 넘는데 뭐 8만 명 죽은 거야 대수가? 근데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84,000명이고요. 실제로 집계되지 않은 사망자 수까지 합치면 보통 저희가 곱하기 5에서 한 10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실제 사망자 수는 최소한 40만 정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라 사망자 수는 자살을 사망하는 것은 시도자가 다 사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10명이 시도하면 1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보통 봐요. 그러면 실제로 40만이 사망했다라고 그러면 시도자는 400만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까지 합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자살 문제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저 자살 사망자 수의 특성을 보게 되면 남성이 지금 25년 동안 한 55,600명 정도가 사망하셨고 남성 노인이 여성이 한 절반 정도 되면 28,000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 노인의 자살률이 한 남성이 2배 정도 높은데 세계적으로는 2.5배에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적다라는 건 남성의 자살률이 낮은 게 아니라 여성의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최근 한 5년 동안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남성들도 낮아진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요거는 한번 우리나라 노인 인구 특성을 한번 보자. 앞으로는 어떨지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것은 이제 성비이고요. 재밌는 건 아까 제가 남성 노인이 여성들보다 자살 사망률이 한 2배 정도 높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진한 회색은 여성들이고요. 여성 노인의 비율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남성 노인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남성 노인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하나 더 보세요. 이 파란색이 뭐냐면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의 비율인데 2000년에서 지금 2018년도가 요 정도예요. 한 10%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두 개 합쳐보면 남성 고령 노인의 인구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비롯한 남성 노인들의 앞으로 미래를 잘 보장하는 정책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구학만 보더라도 우리가 많은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인 자살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빈곤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자살자 수가 높은 경우는 빈곤 정도도 높더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될수록 자살률은 낮아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새로운 개념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신명희 교수님께서 관계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보았더니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적인 관계들을 봤더니 10년 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인가요?
잠깐만요. 이게 막 자기들끼리 막 올라갔어요. 이렇게 관계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요거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글씨를 작게 해서 뒤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관계가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노인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제 계속 노인분들을 만나면서 어떤 게 어려우세요? 뭐 이런 왜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라고 여쭤본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줄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는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게 없는 경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차라리 먹고 사는 게 부족할 정도로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집과 그 다음에 음식과 의복과 치료에 대한 걸 지원을 해주세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분들은 뭐냐면 바로 그 윗선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빈곤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사실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 빈곤도 아니고 주관적 빈곤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는요, 강남에 빌딩을 갖고 계세요. 그 할머니는 월 한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십니다. 근데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이 부도가 나서 몇 번의 부도를 이제 연달아 몇 년 동안 계속 맞았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이제 어머니가 살리려고 있는 거 하나하나 팔았는데 이제는 그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있는 건물도 안 팔리고, 근데 매월 수입 오는 이 3천만 원 1억 가지고는 아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당시의 생명보험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내가 가면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월세가 문제다. 그럴 때 내가 월세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농촌 지역은 월세나 전세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빈집이 어디나 있으니까. 그러나 대도시일수록 노인분들한테 가장 경제적 압박감을 주는 두 가지가 바로 집세와 공과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빈곤 문제와는 다르게 노인분들이 체감하는 고통스러운 경제 문제는 절대 빈곤이 아니라 주관적 빈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건강 문제에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내 몸이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질병 때문에 오랜 동안 치료비가 드는 것, 많은 치료비가 드는 것, 내 자식이 이것 때문에 간병을 하느라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고통받는 것, 이런 것들이 노인분들을 자살로 끌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노인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질병보다는 질병으로 인해서 기능장애가 올 때, 지금 저희 어머님도 두 손을 잘 못 쓰세요.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그래서 신경이 약간 문제가 있으셔서 뭐 이렇게 집어도 집는 감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음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놨다가 이렇게 들다가 콱 놓쳐갖고 화상도 입으시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기분은 하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미안해 하시고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미안해 하세요. 그 저희 어머니가 살짝 우울이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24시간 옆에 있어 드릴 수 없잖아요. 아까 현문호 교수님 동생을 부모님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동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계속 이제 제가 가장 가까이서 한 번도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고 사는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는 많아도 부모님 제일 편해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그걸 굉장히 미안해 하신단 말이죠. 또 제가 조사하면서 굉장히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면, 삶의 질을 방해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실금이나 수면장애 같은 거예요. 두 개는 사실 연달아 있어요. 왜냐하면 요실금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안하잖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실수할까봐 웃다가도 조심하게 되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밤에 요실금 때문에 자꾸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수면을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 그게 수면장애. 그러니까 늘 신경이 긴장돼 있으니까 우울로 가게 되고, 이렇게 살아 뭐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진행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얽히고 설키면서 노인분들을 점점 불안하게 만드는데, 선생님 혹시 다음 페이지 넘겨줄 수 있어요? 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글들이 다 사라졌어요. 괜찮아요? 네네. 한번 그거를 글씨를 까맣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냥 다 그냥 클릭해놓고 다 까만색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냥 도표거든요. 그래서 전체 선택하셔서. 제가 할까요? 괜찮아요. 제가 외워서 말씀드릴게요. 자, 됐다. 네, 까만색. 감사합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요거였어요. 그렇게 경제, 건강, 위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를 경험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다 자살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살을 하시고, 어떤 분은 자살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요실금이 있어도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많은 부분들을 봤더니 그분들의 노인분들의 신념이나 가치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런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나이 먹었으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융통성 있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똑같은 경험에서도 더 우울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나 지지가 있으면 그래도 잘 견디시는데, 이게 안 되면 또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라고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혹시 우울하다라고 그럴 때 옆에 있는 젊은이가 어머님 우리 가서 정신과에서 치료받으시죠? 내지는 상담받으시죠? 그러면 쉽게 그러자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저주저 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도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자원을 활용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때로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매번 병원 가는 게 어렵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질 때 아까 이제 앞에서도 발표해 주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주관적인 소속감을 가져요. 제가 농촌 지역에서 노인분들을 4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저희 같은 전문가가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의 우울감이나 자살 사고를 뚝 떨어뜨리는 게 뭐였냐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는 것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노인분들의 불안감과 우울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이 치료하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짰다가 한 2년 하고 다 철회를 하고 주민들이 어르신들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마음속에 자녀가 아니어도 돼요. 든든하게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도움을 인지하고 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회적 배제나 고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이내에 마치도록 할게요. 배제라는 말은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배제가 아니라 따돌림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예요. 이것은 예를 들면 여기 조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때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를 그 사회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랬을 때 개인이나 집단은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들이 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굉장히 심각한 고통감을 느낍니다. 제가 인터뷰한 분들 중에 사실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젊은 나이세요. 64세. 대학을 졸업하고 이분은 우리나라 유수한 호텔에서 총지배인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퇴직을 하고 당신이 이제 저기 코엑스몰에서 하는 고령자 취업박람회에 갔어요.
본인의 조건이라 그러면 굉장히 취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절망한 거는 본인은 64세밖에 안 됐는데 55세 이상은 명함을 못 내밀겠다. 그 좋은 경력을 갖고 외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대학을 나왔는데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배제 현상이죠. 어떤 누구도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64세는 뽑지 말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한 군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내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때로는 호흡이 가빠지거나 몸이 아파오거나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과 우울, 분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더 이상 움직이기 싫으니까 사람들과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또 돈 드니까 안 만나고. 제가 인터뷰한 군인, 퇴역 군인 중에서는 그 평생 20, 30년 동안 있었던 지역을 퇴직하고 나서 떠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있으면 계속 본인의 연금은 적은데 거기 있으면 계속 선후배들 간의 관혼상제를 다 치러야 되거든요. 그게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들어가는 게 걱정이 되니까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딱 근데 관혼상제 비는 안 들어가는 게 어때요? 외로워요. 낯선 도시에서. 굉장히 공감되시는 문제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이제 다시 연락할 수도 없고 본인이 이제 고립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통증들을 느끼게 되고 그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 끝에는 자살을 하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러면 노인 집단이 그렇게 다 요거는 그냥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네. 요거는 그냥 넘길게요. 그 다음 페이지. 요거. 그럼 노인분들이 다 그러면 그렇게 불행하고 안 된 것이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우리나라 1970년대, 60, 70년대 그 월곡동에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봉제 공장이 구로공단과 저 평화시장 쪽에 있었고 월곡동은 거기서 하청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하청을 만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그 공장에 들어가서 지금 60대, 70대, 80대가 되신 평생을 열심히 일했지만 불행히도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던 그 노동 빈곤자들입니다. 그런 할머니들을 제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에요. 보면 다 이게 각도가 한 40도 각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저도 허리를 구부리고 막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면 이 집이 보여요. 우리 할머니 집이에요. 이 할머니 집에는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계단을 내려서 일로 가야 돼요.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월곡동이에요. 저희가 1980년대 빈곤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할 때 보았던 그 동네보다도 훨씬 열악한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삶을 보면 가난한 도시 또는 가난한 집이나 아니면 농촌에서 태어나서 결국 돈을 벌려고 이제 서울에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온 분들이고 이분들이 그 15살, 16살 들어가서 임금을 받았을 때가 초월급이 500원에서 700원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한 1200원 정도 됐었대요. 절반 받으면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벌면 우리 동생들, 오빠, 가족들이 먹고 살 거야. 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노동을 한 거죠. 다음이요. 선생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결혼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어머니들이 결혼하면 남편이랑 양쪽에서 벌어서 좀 넉넉할 줄 알았더니 남편이 일을 안 해요. 시댁까지 부양하게 됐어요. 빈곤을 벗어나려고 결혼하고 안정된 삶을 꿈꿨는데 빈곤이 더 심해졌어요.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젠 아이도 태어나요.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더 이상 어디 나들이도 못 가고 공장집 오로지 월곡 일동 안에서만 사시는 거예요. 이 넓은 서울에서 공간적으로 배제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만 사시고 관계도 오로지 그 공장에 있는 대여섯 명의 여공들과만 관계를 맺으면서 사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몰라요.
다음이요. 그러면서 이제 중년기가 됩니다. 네. 제가 50분에 맞췄기 때문에 다 올려주세요. 이제 화살표가 3개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장년기에 봉제 공장에서는 왕언니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거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때쯤은 서울에 한 20평짜리 집도 마련합니다. 아까 그 집이 그 집이에요. 마련하신 집이에요.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내 아이들을 대학을 못 보내거나 아니면 내 아이들에게 미천을 대주지 못해서 내 아이들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7, 80이 된 그들의 자녀, 40, 50대 된 자녀들도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노년은 또 다른 빈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50분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고민하는 건 이거였었어요. 이분들은 분명히 되게 성실하게 사셨어요. 열심히 가족을 부양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형평적이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고, 사실 공부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문화가 맏딸들은 사실은 살림미천이라 계속 문화적으로도 여성들에게 노동이 요구가 됐었어요. 그걸 당연하게 알았죠.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들이 지금 가난한 게 본인들이 게을렀고 본인들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자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의 가난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사회구조 속에서 이 엄마들이 또 이 언니들이 희생양이 됐기 때문에 가난했는데, 그 책임을 사회에다 묻지 않고 본인의 책임으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우울하고 본인이 죄책감을 갖고 내가 내 자식을 못 키우고 나 때문에 내 형제들이 불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분들은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 중에 저를 만났다는 분들은 다 자살 시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방울 좌절이라고 그랬어요. 이분들 삶에 큰 사건은 없었어요. 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렸을 때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학교를 못 갔어요. 첫 번째 좌절. 그리고 서울에 와서도 구로공단 못 가고 월곡동 하청업체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좌절. 야학을 다니고 싶었지만 야학을 다닐 수 없어요. 세 번째 좌절. 이런 소소한 좌절들이 결국은 이 어머니들 속에 끊임없는 실패감과 고통감,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았는데도 누구 하나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노년을 불행하게 사는 그런 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로 하면 또 끝이 나올 거고, 쭉쭉쭉 가셔서 한 페이지만 제가 더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주세요. 네. 하나만 더 가주시겠어요? 네. 이런 한 계층의 경험이 지금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뭘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노인분들, 장사자들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고 노인복지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도 노인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노인분들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나 앉아서 국가가 생활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나 일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이제는 내가 기존의 노인복지는요, 어르신들을 취약한 대상자로 봤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면 목욕도 시켜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이런 되게 수동적인 존재로 봤는데, 제가 만난 지금 70대 이하, 그러니까 80대이신 고령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사회에서 나의 몫을 역할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지도 그들 노인분들을 약한 자, 취약한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서 인식하고 그분들이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 구조를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노인 계층의 역할, 공간 또는 관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가 좀 더 관심을 두고 노인분들만 모이는 공간보다는 노인들이 많은 세대와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노인분들만이 있는 요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케어하는 것으로, 그래서 노인분들이 친숙하게 살았던 공간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베이비 부모들과 이제 관련해서 노인 자살은 경제적 상실로 해서 계층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서는 IMF 때 40대, 50대 한창
자기 사업을 했거나 내가 그때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IMF 때 40대, 50대, 60대가 지금 70대, 8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계층 하락에 대한 이 좌절감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이런 계층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가 안전망을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지금 부딪힌 문제인데 초고령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부담과 또 아직도 취업을 못한 자녀 세대,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이 끼인 세대라고 하죠. 이런 위아래로 부양해야 되는 이 부담들을 어떻게 완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노인분들은 점점점 신체적 건강은 좋아지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 복지 정책이나 많은 것들이 연령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도 어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아까 이제 현명 교수님 말씀에서는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좌절된 소속감 이야기하셨죠? 이것을 노년학 이론에는 사회적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분리 현상들을 가장 작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시간 관계상 대안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노인들도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이제는 사회가 노인들을 취약한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